그리고 저번에 컴프레션에서 그 정보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이번에는 그 인코딩 중에 이제 손실 압축과 무손실 압축이 있는데 그 중에 루즐레스 코딩, 즉 무손실 압축, 무손실 인코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허프만 코딩 알고리즘입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인코딩 알고리즘을 볼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프만 코딩의 철학은 뭐냐면 이 많이 발생하는 심볼은 적은 코드워드를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A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코드 같은 경우는 이 A를 표현하는 비트가 1000, 101 뭐 이런 게 아니라 1, 하나이면 일수록 그 대신 다른 코드들이 길게 표현이 돼야 이 것들을 인코딩 했을 때 훨씬 적은 비트의 수로 이 정보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기인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이거는 제가 막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그냥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는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절차는 어떠냐면 이 심볼의 확률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통계를 내가지고 이 심볼이 이 문서에서 얼만큼 나타나나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재기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예시를 보면서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시한 거는 심볼이 5개 나오는 문서입니다. 심볼이 5개 나오는 문서고 프로바빌리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뭐 10개, 예를 들어 길이가 10개인 길이가 10인 문서가 있으면 S1은 2번 나오고 S2는 4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프로바빌리티가 있는 그런 문서라고 생각을 했을 때 허프만 코드는 무엇을 하냐면 이 중에 가장 적은 두 놈을 고릅니다. 가장 적은 두 놈을 골라서 이 놈을 합치게 돼요. 합치게 돼서 이 바이너리 트리의 하나의 노드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은 합친 값은 0.2가 되잖아요. 0.2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은 두 놈을 고르게 돼요. 또 0.2와 여기 이제 나머지에서 가장 작은 놈은 0.2잖아요. 그래서 이 놈을 또 골라가지고 합치게 되고요. 합치게 돼서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합이니까 0.4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나머지에서 두 개 중에 가장 또 적은 놈을 고르게 되고요. 0.2잖아요. 또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합치게 돼서 얘는 0.6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0.4와 합치게 돼서 1.0이 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심볼을 갖게 되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그 왼쪽은 1, 오른쪽은 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위로 가는 걸 0이라고 생각하고 아래로 가는 걸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0.4가 여기서 왔잖아요. 즉 0.4인 S2는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래로 이제 갑니다. 계속 1이 한번 왔죠. 그럼 0.6에서 이제 이렇게 가고 아니면 아래로 갈 수 있잖아요. 위로 가면 S1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S1은 1,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로 가면 또 다시 노드를 만나게 되고 그럼 1, 1이 되는 거죠. 1, 1. 그러고 여기서 이제 위로 가면 S3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S3는 1, 1, 0이 되고 또 아래로 가면 1, 1, 1 하면서 노드를 만나게 되고 그 S4는 이제 1110, S5는 1111 이렇게 각각의 코드워드를 갖게 되고요.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S2가 가장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짧은 코드워드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S2, S3, S1을 인코딩한다. 0, 110, 10을 인코딩하면 이제 이걸 다시 반대로 하면 S2, S3, S1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하는 것이 허프만 코딩이고요. 딱 이 정도 수준까지만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네, 말씀해 주시죠. 왜 이진트리 형태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왜 11은 안 쓰나요? 왜 11 안 쓰냐고요? 아, 그렇죠.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허프만 코딩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프리픽스 코드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코드도 다른 코드의 프리픽스가 되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S1을 1이라고 놓고 S2를 11이라고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1 이런 걸 딱 만났을 때 이게 S1, S1인지 S2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이너리 트리 형태로 만들어서 한쪽 방향은 0, 한쪽 방향은 1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여기서는 리프 노드, 가장 말단 노드만 심볼이 되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코드워드도 프리픽스 코드로서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보면 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네, 대충 의미적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프만 코드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엔트로피는 R입니다. R. 우리가 R이라는 엔트로피를 얻게 될 거고, HS 같은 경우는 그 심볼의 그냥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우주적 법칙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절대 이 엔트로피보다 적은 뭔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허프만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다고 해요. 이 어떤 특정한 심볼의 probability, 발생의 빈도가 0.5보다 작으면 이 HS 플러스 Pmax 보다 아래로 그 R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0.5보다 크면 Pmax 플러스 0.086 보다 아래로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심볼이 0.5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 반절의 이상의 심볼이 하나의 문서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허프만 코드의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허프만 코드가 잘 동작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다양한 심볼들이 적은 빈도로 고르게 분포되어서 나타날 때 그것을 허프만 코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압축 효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의 의미로만 좀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Extended Source라고 해서 이제 허프만 코딩을 블록 코드로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S1, S2, S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일 코드 워드들을 막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블록 코딩은 무엇이냐면 S1, S2,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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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 S2, S1 이 두 글자씩 하나의 심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인코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익스텐디드 블록 코딩을 하면 엔트로피에도 당연히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이 블록 코딩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상한도 당연히 하한도 당연히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압축 효율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수식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중요치 않고요. 그냥 줄어든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좋고, 그래서 단점이 있어요. 이 블록 코딩의 단점은 이 코드워드들이 늘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 3개의 심볼이 있는데 8개의 길이로 블록 코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S1, S1, S1 해가지고 S1.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의 8제곱의 개수가 생기는데 6,561개래요. 이만큼에 대한 어떤 코드워드들의 정보를 다 유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효율적이지 못하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저장 공간, 계산 시간, 뭐 이런 지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압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그젬플을 좀 가져왔는데 맥락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0.8, 0.02, 0.18 빈도로 나타나는 심볼 3개가 있고요. 허프만 코딩으로 인해서 0, 11, 10이라는 코드를 갖게 됐습니다. 이랬을 때 엔트로피는 0.816 비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냥 계산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 허프만 코딩을 했을 때는 심볼당 1.2비트.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0은 여기 길이가 1이고 2잖아요. 지금 2개니까. 그래서 1 곱하기 0.8 2 곱하기 0.02, 2 곱하기 0.18 하면은 전체 길이를 우리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게 심볼당 1.2비트를 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던던시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엔트로피가 0.816인데 우리가 이만큼을 넘어서게 압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엔트로피만큼 압축을 하면 0.816인데 1.2로 하고 있으니까 47%의 엔트로피를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심볼을 이렇게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2개의 길이로 압축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프로바빌리티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달라졌을 때 허프만 코딩을 똑같이 적용하면 이런 코드워드들을 얻을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에버리지 랭스가 이제 그 엔트로피랑 계산을 해보면 7%의 엔트로피만 리던던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압축률은 좋아지긴 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면 안 좋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줄어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신통치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건 한쪽이 극단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소스인데 이 경우에는 보시면 차이가 꽤 크죠. 허프만 코딩이 사실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0.715비트 즉 2배의 엔트로피 이상을 지금 압축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익스텐드 하면 72%로 줄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72%의 엔트로피가 좋은 압축률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는 계산 시간도 버리고 뭐도 버리는데 별로 좋은 결과 얻지 못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허프만 코딩을 대신 딴 걸 좀 고려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허프만 코딩은 여기까지 이야기고 이번에는 이제 팩시마일 인코딩인데 사실 팩시마일이란 이름보다는 런랭스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에는 이제 팩스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팩스라는 거는 결국 어떤 문서들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그것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전달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서에 있는 픽셀들을 읽어야 돼요. 이 팩시마일 코딩 같은 경우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다 라는 전제가 있고 흑백이다. 그리고 하프톤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명암도 없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검은색 오직 흰색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명세들이 나오게 돼요. 210 곱하기 297mm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러한 정보가 생각보다 양이 많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압축을 해서 전달을 쉽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이 팩시마일 인코딩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G3, G4라는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텍스트 문서를 위해서 개발이 된 그런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표, 차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표준을 적용해서 압축을 하면. 그리고 하프톤 이미지, 그래서 좀 명암이 있는 흑백 이미지 이런 경우에는 이 드라마티컬리하게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흑과 백만 있는 문서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G3 같은 경우는 이 모뎀을 이용한 통신에서 활용이 된다고 하고 G4 같은 경우는 디지털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런랭스 코딩, 그 다음에 허프만 코딩도 이 허프만 그래도 코딩이 어쨌거나 굉장히 기가 막힌 압축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다 이게 보조로 쓰입니다. 허프만 컴프레션은. 그리고 이제 2차원적으로 코딩을 하는 거랑 1차원적으로 합쳐서 코딩을 하는 것들이 있고요. G4 같은 경우는 2D로만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런랭스 코딩이란 거는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떤 하나의 상태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토마타입니다. 그래서 이전 게 화이트였던 상태 그리고 이전 게 블랙이었던 상태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화이트일 때 화이트를 만나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겠죠. 근데 화이트일 때 블랙을 만나면 블랙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블랙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어떤 픽셀들을 만나면 왜 글자잖아요. 그래서 글자들은 보통 한 줄에 연속해서 나오고 또 흰색이 쫙 있다가 또 검은색이 연속해서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압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의 유지 기간을 적자라는 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는 흰색이 1번, 검은색이 3번, 그리고 흰색이 6번 나왔다. 그럼 1, 3, 6만 적으면 이 픽셀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인코딩을 하자라는 게 런랭스 코딩입니다. 먼저 G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G3는 1D, 그래서 하나의 줄,
값에서만 그것들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때 예를 들어 흰색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 1300개의 픽셀이 흰색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검은색 뭐 5개 나오고 또 뭐 1500개도 나오고 이럴 수 있잖아요. 픽셀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 숫자들을 어쨌거나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뭔가 압축에 불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허프만 코딩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냥 하면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64m 플러스 t의 형태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328이다. 그러면 얘를 일단 64로 나눠요. 그래서 얼마죠? 48. 그러면은 2m 플러스 48의 형태로 하게 되면 얘는 0부터 63까지 정보가 반복이 되고 얘도 어쨌거나 픽셀들이 어느 정도 그 일련의 규칙들이 있을 테니까 이 m도 어느 정도 많이 발생하는 빈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으로 나눠서 전달을 하면 허프만 코딩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압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화이트 런랭스 해서 길이가 0인 그 화이트 런은 뭐 이런 코드워드, 이런 게 터미네이팅 코드가 이렇고요. 메이크업 코드 64mt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t가 이쪽에 들어가고 m이 이쪽에 들어가서 이 두 개의 워드로 그 길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런랭스를 전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한 줄의 정보를 쫙쫙쫙쫙쫙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G4에서 쓰이는 2D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개 2D니까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행이 서로 연관성이 있도록 코딩을 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일단 런랭스니까 당연히 서로 그 변하는 상태의 변했을 때 그 위치를 찍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 시작은 무조건 흰색이라고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랬을 때 2D니까 얘네 둘의 차이를 인코딩합니다. 대충 맥락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그냥 여기 첫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10번째, 13번째 이렇게 인코딩을 했을 텐데 이제는 이 차이를 이용해서 인코딩을 해가지고 더 이제 그 차이를 이용하니까 그 값의 빈도가 더 많아지는 거죠. 같은 값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압축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행이 연관짓도록 해서 압축 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네? 계산할 때 아까 처음에 원리는 되게 단순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도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단순히 그냥 하는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두 개의 행이 서로 연관이 되어서 그 이전 행과의 어떤 그걸 가지고 더 좀 압축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이제 런랭스 코딩, 백시마의 코딩이었고요. 이번에는 아리스메틱 코딩입니다. 이 경우는 산술부호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산술부호화의 어떤 철학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S1, S2, S3, S4 해가지고 허프만 코딩을 적용해서 막 코드워드를 제네레이팅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이 블록 코딩을 하면 더 효율이 올라간다 했잖아요. S1, S1. 아리스메틱 코딩은 그 블록 코딩의 극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소스의 길이가 예를 들어 10이에요. 그러면 길이가 10인 심볼들을 전부 다 부호화를 하는 거예요. 인코딩을 해가지고 이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해갖고 보내버리는 거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압축이 되느냐, 알파벳이 먼저 있습니다. 심볼입니다. 심볼이 있고 그 알파벳이 나오는 빈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확률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i번째 알파벳이 나올 확률이 i다 라는 걸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흔히 확률과 통계할 때 확률 분포함수, 그리고 확률 밀도함수, 누적 분포함수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i번째 알파벳이 나올 확률이 PAI고 그 다음에 확률 누적 분포함수를 통해서 예를 들어 뭐 A1이 0.1이고 0.1의 빈도로 나오고 A2가 0.2다. 그러면은 fx1은 0.1이고 그리고 fx2는 0.3이죠. 이렇게 누적이 되죠. 계속 이렇게 누적돼서 1이 될 때까지 가는 거죠. 이러한 어떤 확률 분포함수를 정의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파벳의 분포를 잘 알면.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각화를 해볼 수 있죠. F0은 0이고 1은 이제 여기까지의 범위를 갖고 2는 여기까지의 범위를 갖고 3은 범위를 갖고 그래서 m까지 우리가 이런 확률 분포 함수를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인코딩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는 A1, A2, A3라는 그 심볼 소스를 인코딩을 하는 모습인데요. A1, A2, A3 확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A1, A2, A3는 이제 A1은 0.7의 확률로 나오고 A2는 0.1, A3는 0.2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A1, A2, A3를 인코딩 해야 되기 때문에 A1이 나올 확률을 주목을 해요. 맨 처음에. 그래서 0부터 0.7이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이 A1, A2, A3에 해당하는 코드는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2를 봅니다. 이걸 그대로 늘려요. 0.0부터 0.7까지. 늘린 다음에 다시 그 확률대로 이걸 나눕니다. 똑같이 재기적으로. 0.0부터 0.7 사이에서 70%, 10%, 20%의 비율로 나누고요. 이번엔 A1은 이미 이제 썼으니까 A2도 써야 되잖아요. A2는 또 이 사이에 있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재기적으로 나눠서 다시 70%, 20%, 10%로 하게 되고요. 마지막은 A3잖아요. A3의 값을 보게 되고 즉 A1, A2, A3의 값은 0.5460부터 0.5600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거 지금 확률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확률이라기보다는 확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방식을 지금 찾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0부터 1 사이의 실수를 이용해서 모든 코드를 부호할 수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네, 그냥 하나의 인코딩 방법이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디코딩 같은 거 하는 걸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0.55라는 값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일단 우리 확률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0.55가 어디 있는지를 그냥 본다는 거예요. 계속 0.0부터 0.7 사이는 A1의 구역인데 여기에 0.55가 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은 A1으로 시작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얘를 재기적으로 늘려서 다시 한번 70%, 20%, 10%로 나누고 0.55가 또 어디 있는지 봅니다. 0.49와 0.56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또 A2가 되고 그렇게 해서 또 0.546과 0.560 사이에 A3 영역에 0.55가 있으니까 A3라는 걸 알게 되고 아마 랭스는 처음에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다 찾았으니까 A1, A2, A3구나 라는 걸 0.55라는 태그만으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코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좀 쉽게 볼 수 있는 시각화 예제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위키라는 소스를 부호화를 한 건데 i가 0.5잖아요. k는 0.25, w는 0.25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에 우리 첫 단계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i가 반절 있고 그리고 w와 k가 각각 0.5씩 있는. 그래서 우리가 위키라는 걸 인코딩하기 위해서는 w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i가 또 있어야 돼요. 그때 이 w의 영역에서 지금 i가 반절, w가 0.25, 0.25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우리가 위키라는 애를 하나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소수가 모든 이 WIK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인코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금 여기서는 확률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잖아요. 다 2의 제곱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키를 우리가 허프만 코딩을 해도 그래도 6개를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프만 코딩과 똑같은 효율로 지금 위키라는 것을 인코딩을 한 거를 주목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는 허프만 코딩보다 더 좋은 효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판독을 하려면 실수에 대한 정밀도가 굉장히 요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 드로백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실은 생각보다 더 다이나믹해서 이 산술 부호화가 어떤 수많은 길이의 소스 코드에서는 아주 좋은 효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만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해요. 저거는 전체 길이를 그렇죠. 극단적으로 그냥 하나의 블록 코드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죠. 그래서 이 AC 아리스메틱 코딩과 허프만 두 개를 비교한 모습인데요. 지금 이게 이제 이미지를 압축을 했을 때 어떤 효율을 보이느냐를 지금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048 곱하기 2048 같은 경우는 허프만은 6.37만 압축을 했는데 이 아리스메틱은 거의 2배에 가까운 압축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작으면 약간 비슷한데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 아리스메틱 코딩의 위력이 좀 증가를 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속도요? 속도 같은 경우는 여기 2배죠. 속도도 보시면 허프만이 2배 빠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좀 느립니다. 아리스메틱이. 왜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링크 타임은 뭐예요? 이거는 아리스메틱 투 허프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48 비율만큼 더 느렸다는 거겠죠. 얘는 100분의 47만큼 더 빨랐다라는, 더 많이 압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거예요. 네, 대충. 네, 이거는 이거는 안 좋은 수치고요. 이건 좋은 수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딕셔너리 테크닉은 허프만 코드랑 아리스메틱 코드의 약간 중간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딕셔너리라는 게 우리 어딘가에 적어놓고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테크닉으로 압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예로 보면 참 바로 와닿을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코드를 원래 3글자를 딱 쓴다, 코드워드를. 그런데 알파벳은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5개를 쓰고 나서 나머지 남는 코드들 있잖아요. 얘네는 쓸모가 없잖아요. 사실 하나씩만 매핑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압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딕셔너리 테크닉에서는 얘네들 다른 값에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네를 어떻게 인코딩 하냐면 AB라는 게 이미 딕셔너리에 있잖아요. 그럼 AB, R, AC, AD, AB, RA 이렇게 해서 7개 곱하기 3개의 코드워드만으로 얘네를 인코딩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냥 우리가 이 5개만 썼으면 3 곱하기 11 해서 33개의 비트를 썼을 텐데 지금 이거는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테크닉이고 LG77이라고 이 람펠과 지브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표준인데요. 이건 이제 딕셔너리 플러스 뭔가 좀 더 하는 건데 이 2개를 씁니다. 서치 버퍼와 루거헤드 버퍼를 쓰는데 이걸 이용해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와 LC라는 3개의 트리플렛을 이용해서 인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O 같은 경우는 오프셋, 그래서 루거헤드 버퍼로부터 이 L이라는 문자가 있는 그 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L은 길이, 그 다음 C는 다음에 올 워드인데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그젬플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CA, BR, ACA 뭐 이런 어떤 이 워드를, 이 소스를 인코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서치 버퍼를 이제 길이가 7이고 루거헤드 버퍼를 6으로 잡았습니다. 이 LG77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앞서서 여기까지는 다 인코딩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부터 인코딩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D라는 게 이제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 D라는 애가 서치 버퍼 안에 혹시 중복되어 있나를 찾습니다. 없잖아요. 여기 안에 없잖아요, D가. 그러면은 그냥 다음 워드가 D야 하고 끝냅니다. 이건 맨 처음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D라는 애까지 인코딩이 됐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또 왼쪽으로는 서치 버퍼, 오른쪽으로는 루거헤드 버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거헤드 버퍼를 이제 쭉 봅니다. ABRA가 지금 서치 버퍼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4개의 길이의 문자가 겹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자는 R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프셋이 7이고 4개의 문자열이 있고 그 다음 단어는 R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인코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다시 시작합니다. 루거헤드 버퍼 RARRA가 이번엔 겹치면서 있어요. RARRA가 여기 다시 RARRA로 겹치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 둘, 세 번째부터 5개의 길이가 있는 문자가 겹친다 하고 다음 문자는 D다 라는 것까지 해서 3, 5, D 형태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코딩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 3개의 트리플렛을 이용해서 인코딩을 한 거고요. 그럼 디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0, 0이니까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D를 써줍니다. 다음 문자인 D를 써주게 되고요. 7, 4, R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7개에서 4개를 봅니다. A, B, R, A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음 문자는 R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또 3, 5, D니까 하나, 둘, 셋 하고 5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하고 또 RA까지 5칸까지 가고 다음 문자 D니까 이렇게 디코딩이 되는 형태로 인코딩, 디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트리플렛을 이용해서 인코딩을 하는 형태로 보면 될 거고요. 저거는 좀 원리가 어떤 원리, 데이터가 가지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데이터가 이제 비슷하게 뭔가 구조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계속 대기적으로 이것들을 하나의 일종의 딕셔너리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사한 것들이 자주 나온다라는. 그렇죠. 보통 한 단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유사한 그 조합의 네. 조합이 연속으로 나온다. 네. 그런 경우에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비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생각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 8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직관적인 딕셔너리인데요. 이건 뭐냐면 딕셔너리를 동적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게요. 바로 B 만났잖아요. 맨 처음에 만난 거니까 그냥 B를 이렇게 채웁니다. 1번 B. A도 맨 처음 만났으니까 2번 A 채웁니다. W도 3번 W 채웠습니다. W를 봤는데 W가 이미 딕셔너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2인 딕셔너리를 또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슬래시 만났으니까 또 채우고요. B도 이미 한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BA라는 2개의 딕셔너리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W도 한번 만났으니까 WW 또 만나게 되고 A 슬래시 BAW BA도 아까 저번에 만났으니까 BAW라는 애로 만나게 되고 WA 슬래시 만들고 BAWW 만들고 A 슬래시 B O 슬래시 BO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쫙 구성을 하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시 인코딩, 디코딩을 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테크닉이 있고요. 그래서 LG77의 변형으로는 뭐 트리플렛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인코딩을 하는 아까 그 3개 OLC를 어떻게 인코딩 할 수 있는가에 고민 있는 것도 있고요. S와 L, 그 버퍼의 크기를 또 자유로 조절하는 변형도 있고 세 번째 트리플렛, 그 다음 단어들을 이제 포함하거나 안 포함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효율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7, 8 같은 경우는 뭐 인덱스만 전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변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러한 LG 땡땡을 쓴 애플리케이션으로 대표적인 게 GIF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비트맵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GIF가 이러한 형태로 인코딩이 되어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프레딕티브 코딩인데요. 프레딕티브 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의 가장 그 근본을 잘 꿰뚫은 코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의 밸류를 보고 프레딕션 모델을 통해서 다음에 밸류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당연히
오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러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좀 더 보면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CALIC라는 컴프레션하고 JPEG, 우리 흔히 JPG 있잖아요. JPG는 물론 손실 압축이긴 한데 이 JPEG L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손실로도 압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딕션 이그젬플을 좀 보면 우리가 이런 카메라맨을 이미지를 한번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0부터 255 사이에 픽셀 밸류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히스토그램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 픽셀들이 이렇게 3000개씩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많이 퍼져 있잖아요. 많이 퍼져 있고 정보도 0부터 25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압축하면 약간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여기 있는 픽셀은 여기 앞에 있는 픽셀 값 플러스 마이너스 뭐 에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에러를 저장하는 형태로 바꾸면 그 에러의 분포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기 이쪽 라인을 보시면 앞쪽 픽셀하고 뒤쪽 픽셀하고 색깔이 같잖아요. 이 경우에 에러가 0인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시각화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0의 값을 갖고 있고 이 경계 부분만 에러가 조금 변하게 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하나의 값을 0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값의 범위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압축을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그런 철학에서 출발한 압축이고요. 그래서 JPEG 같은 경우는 7개의 그 프레딕터를 제한을 한다고 해요. 프레딕터라는 건 결국 그 뒤에 있는 걸 통해서 어떻게 프레딕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뭐 이런 다양한 게 있답니다. 예를 들어 i,j를 하기 위해서 i-1,j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위에 있는 걸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대각선에 있는 걸 확인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프레딕션을 한다는 거고요. 다양한 어떤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활용을 하고 플러스 적응형 아리스메틱 코딩도 같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JPEG 0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로우로 압축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에러 프레딕션을 하지 않은 거고요. 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의 경우에는 이랬는데 각자 그 각각의 모델을 한번 적용해 본 결과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모델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특정한 모델에 있어서 이제 가장 효율이 있는 압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떤 거를 적용하든 로우보다는 더 압축이 잘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 같은 이미지를 GIF로 코딩을 했을 때와 이 JPEG 가장 좋은 JPEG LS로 코딩을 했을 때 이렇게 다양한 차이가 난다라는 걸 해서 프레딕티브 코딩을 해서 좀 압축을 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